미국 달 탐사 우주연합 아르테미스에 한국이 탈락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다소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특히 한국도 이 우주기술연합체에 가입 신청을 했지만 나사가 최종 국가에서 배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내에서 많은 관계자들 및 네티즌들은 아쉽게도 한국의 우주 사업을 한층 확대할 기회를 놓쳤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는 것이 목표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 궤도의 소형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참여 국가를 찾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마쳐서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르테미스 연합체 멤버를 보자면 한국이 탈락한 것에 대해 의문이 한 가지 들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추가된 후보가 아랍에미리트와 룩셈부르크로 한국보다 위성 관련 기술이 다소 떨어지는 국가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관련 기술을 일부 전수받아 적용하기도 했으므로 한국이 기술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란 것이죠. 물론 이들 국가는 우주 관련 프로젝트에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도 분명히 참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왜 달 탐사 우주 연합체에서 제외가 됐나 궁금한 상황인데요. 물론 이를 최종 결정한 미국의 나사가 한국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한국이 제외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 주도 우주연합체에 제외된 이유로 일본을 거론합니다.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사실상 일본 때문에 한국의 아르테미스 연합체 입성이 저지된 것 같다고 입을 모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본의 지금까지 행적을 살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이러한 선진국 연합체에서 꾸준하고 집요하게 한국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선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 연합체의 한국 입성을 반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본은 선진국 연합인 G7 동맹에 한국은 맞지 않는다며 미국에 결연하게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더욱더 일본이 한국을 배제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일본은 아예 미국의 첨단기술 연합체를 만들자며 제시했고 여기서 한국을 제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터 등의 첨단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자행한 수출 규제와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인데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새 체제를 제안해 이르면 내년 중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 제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언급하는 국가 중에 첨단 기술에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의 강국, 한국이 제외된 것은 일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일본 당국은 국제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해 첨단 기술을 공유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 국가로 자청에 나서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연합을 만드는 것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결국 일본이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체에서 한국을 배제하자는 의견을 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전개했을지 궁금한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서 이뤄진 협의사항 가운데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에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체 참가를 권유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재정이 포함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협조를 바랐으며 일본이 이에 응하는 방식이었고 참여 조건 중에 한국 배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특히 이때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발표를 바로 코앞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할 일본이 한국과 함께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일본은 한국을 군사안보 물자를 북한 등 밀수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출 규제를 자행했으므로 한국과 우주연합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맥락과 맞지 않으며 이를 트럼프 정부에 사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한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체의 성격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반대할 만한 이유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르테미스 합의에는 우주강국을 목표로 내건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돼 있으며 우주공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아르테미스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들어간 연합체라면 일본은 반드시 한국을 친중국가라고 어필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 G7을 반대할 때도 G7은 미국 중심 연합이며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한국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물며 중국과 관계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우주연합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일본이 절대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국제 무대에서 K방역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맹활약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 당국은 적지 않게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 분야와 우주 산업 등에 끼워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1년 전에 수출 규제부터 해서 일본은 한국을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계속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데일리 온라인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쿼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은 호주, 인도, 일본 등과 함께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한 군사 동맹체를 결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한국은 아무래도 친중 국가이니 중국의 눈치를 보며 공산화에 가깝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총리가 된 이후 첫 해외 순방 중에 베트남에서 이와 관련한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인도 태평양판 나토를 만들려고 계획한다며 경계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인도 태평양판 나토를 만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날 회견에서 반응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중국 견제를 목표로 두고 중국과 가장 대치 중인 나라들을 골라서 결성한 것이 쿼드로 보고 있으며 현재 호주는 중국과 무역 분야에서 인도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스가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쿼드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어느 나라와도 협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서 한국은 배제하고 미국과 우주연합까지 구축한다는 일본 정부의 총리가 막상 공식 속상에서는 쿼드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중국을 의식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는 중국 비판도 하긴 했습니다. 일본은 남중국해의 긴장을 높이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의 모든 당사자가 힘과 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법의 토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 거점화하는 등 힘을 앞세운 해양 진출을 거듭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중국으로 거명하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은 적당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인데 이는 스가 총리의 실리적인 성격과 일치하는 면이 강하며 아베 총리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라고도 지적됩니다. 한편 엉뚱하게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한국 네티즌을 자극한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왜 또 가만히 있냐는 것이죠. 중국은 BTS가 6.25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며 반성해야 한다며 사드 때처럼 한국에 대한 공격 모드를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의 중국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서는 중국은 짐짓 모르고 있는 척하면서 넘어간 것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결국 국력이 약하니 이런 일이 생겼으며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훨씬 더 거칠게 반응하면서 길들이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일본 역시 중국에 대해서는 적당히 눈치를 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소위 강대국끼리의 카르텔을 통해서 약소국을 배제한다는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이런 행태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끼리는 모순을 너그럽게 허용하면서 그 외의 세력에게는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은 한국이 스스로가 극복해야 하며 자국의 경제력과 국방력 모두를 키워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일본이 아르테미스 연합 한국 가입을 반대했다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지금까지 스토리를 살펴보면 오히려 미국 주도의 우주연합체에 하루 사이에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황사가 밀려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았다면 오늘은 차가운 북서풍 덕분에 공기가 깨끗해진 반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때이른 추위는 내일 절정에 이른 뒤 누그러지겠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미세먼지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3만3위의 악몽? 다시 찾아온 미세먼지의 계절. 이번 추위가 물러간 뒤 다음 주 또 다시 대기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만3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3일 추웠다가 4일은 추위가 누그러지며 미세먼지가 찾아온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그동안 누려왔던 쾌청한 하늘을 이제는 포기해야 할까요? 가을은 전형적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복사능각에 의해 지면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대기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그러니까 역전층이 자주 만들어지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풍이 자주 불어오며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데다가 대기 중에 오래 정체할 수 있는 기압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름 강수 세정 효과, 코로나19 효과 끝났다. 22일 서울에는 지난 5월 11일 이후 165일 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 단계로 다시 악화된 것은
지난 7월 2일 이후 111만이었는데요. 여름은 비가 많이 내리고 남동풍이 자주 불어 미세먼지 농도가 1년 중 가장 낮은 계절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역대 최장 장마에 태풍 3개가 연이어 오면서 강수가 잦았죠. 대기질이 깨끗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을로 접어들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상읍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뚜렷한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10월, 11월이 되면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의 계절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상학적 요인을 제외하고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맘때 중국에서 석탄 난방이 시작되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효과도 거의 사라졌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2월까지만 해도 중국의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확연히 줄었지만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다시 예전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가을에도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남풍이나 남서풍이 불면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겨울 최강 한파? 기록적 미세먼지 가능성은 낮을 듯.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늦가을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겨울과 초봄까지 고농도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만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날이 최근 잦아졌는데요. 겨울에는 차라리 추운 게 미세먼지보다 낫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번 겨울은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견뎌야 하는 엄혹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예상욱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는 겨울철 기온과 관련이 있는데 올겨울의 경우 기록적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찾아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겨울에 강한 한파가 닥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먼저 적도 동태평양의 상황을 보면 현재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점선으로 보이는 적도 북은 푸른색으로 표시된 해역에서 평년보다 1.5도가량 수온이 떨어져 있는데요. 라니냐 시기가 되면 동아시아 몬순이 강화되며 우리나라에 찬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기 순환이 활발해지며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겨울 추위를 몰고 오는 시베리아 고기압도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몽골 북부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에 평년보다 많은 눈이 쌓였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눈이 햇볕을 반사하며 냉각 효과가 커지고 시베리아 고기압을 한층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극 해빙 역시 지난 9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녹은 뒤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은 상태가 지속되면 북극 주변을 돌고 있던 제트기류가 구불구불 사행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동아시아의 북극에 찬 공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 예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 대기 순환 원활하겠지만 변동성도 존재. 남은 변수는 있습니다. 예 교수는 이번 겨울은 대기 순환 자체가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만 변동성 역시 존재한다며 현재 북대서양 지역의 표층 수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몬순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정반대의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겨울은 한파를 몰고 오는 동아시아 몬순, 그러니까 북서 계절풍의 강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기후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서로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추운 겨울을 몰고 올 시그널이 우세해 보입니다. 최근 겨울이 기록적으로 따뜻했기 때문에 한파가 닥쳐올 겨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겨울이 춥다고 해도 한 달 내내 추울 수는 없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다시 강도 높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